자, 서양 철학 그 양쪽으로 흐름 그 감각론 쪽이랑 경험론 쪽이랑 합리론 쪽이랑 이성 진리 라인, 감각 경험 라인으로 두 개로 잘라서 보랬죠. 감각 경험 이쪽에는 어떤 고대 그리스, 감각 쪽에는 뭐 있어? 그리스 누구 있습니까? 소피스트 누구 있어? 비스트 프로타고라스 뭐가 있어? 프로타고라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또 누구 있어 또? 그 정의는 힘이고 정의다. 누구야? 그 트라우마씨. 드라시마코스. 아 그래. 또 하나 더. 저희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전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았는지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성 라인에서는 누구 여기 소피스트 비판하고 누구?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식이면 누구 나와요? 헬레니즘 이쪽은 감각 쪽은 누구 있어? 없죠. 피쿠루스. 아 그렇네. 피쿠루스가 그 소크라테스 제자 쪽이긴 해요. 근데 이쪽 라인이긴 한데 여기는 감각을 쾌락 쪽이잖아. 여기는 스토아. 여기는 이상적 상태 이상 행복의 상태를 뭐라 그러니?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는 어떤 상태? 몸에는 고통이 없고 정신에는 걱정이 없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스토아. 정령을 휘둘리지 않는. 그렇지. 질서.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이죠. 자연의 질서가 로고스였잖아. 여기서는 그 뭐라고 번역해? 아타락시아는 뭐라고 번역돼? 평정심이야, 부동심이야. 평정심. 여기는 농심. 여기까지 알아둬라. 윤사는 알아둬야 된다. 헬레니즘 다음에 중세 철학. 중세 철학에서 그 신앙이야. 전부 다 신앙이 신앙. 두명 누구 나와? 아우구스티누스. 또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슨 철학이라고 그러지? 교부 철학. 교부 철학. 여기는 스콜라 철학. 철학. 여기는 신을 어떻게 정의하죠? 신이 약간 나보다 사랑해야 될 존재. 그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믿음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는 단어가 나온다. 여기는 신의 존재는 신앙으로만 계시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철학.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죠. 부동의 원동자였잖아. 신의 우주론적 신의 존재 증명 이런 거 하잖아요. 이성을 통해 이성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거지. 괜찮니? 여기는 누구 사상 본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 사상 나왔니? 플라톤. 소크라테스 사상 플라톤이 이제 세계를 두 개로 나눴잖아. 뭐의 세계와 뭐의 세계가 세계. 신은 천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여기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이데아의 현상계. 여기는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로 나누죠. 그 플라톤의 덕 몇 개 있어? 4개. 사주덕이라고 합쳐서 뭐라 그래요? 미소사까지 실원덕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7가지 덕은 다 뭐에 불과한? 사랑에 가는 이름. 사랑에 관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무슨 사랑이라고? 질서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이라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사랑할 것은 그러니까 향유할 것을 향유하고 사용할 것을 사용하는 거. 향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향유하는 거고 신을 향유하는 거고 신을 더 사랑하는 거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다른 수단으로 사랑하는 게 사용하는 거였죠. 아키나스는 누구 사상 나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나왔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뭐가 무슨 덕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래. 품성적 덕과 이성적 덕을 뭐라고 묶어서 표현했니? 예비 상태의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적 상태의 덕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 얘네 둘이 살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나? 지극한 애들이 죽어서 신과 만나야 지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퀴나스 얘기로 신적 본성에 대한 직관 이런 거 나온다는 거 기억해라.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나 스피노자 셋 다 신의 본성에 대한 직관을 강조해요. 그게 지복입니다.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기도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그렇고 자연적 덕은 예비 단계의 덕이라고 했고 근세로 합니다. 근세. 여기 중세 철학에서 그 근세 신학이 있죠. 전부 다 무슨 교락이에요? 보면 여기까지는 기독교. 카톨릭 다 기독이지. 다 기독인데 카톨릭.
가톨릭이 이제 종교계 가면서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이제 개신교.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름을 바꾸죠. 대표적인 처음으로 종교계 얘기했던 건 루터 무슨 사상 나오니? 만민 사제. 만인 사제에서 아, 만인 사제에서 또 성서주의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뭐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또 누구 그다음 칼뱅 무슨 설 나오니? 장칼뱅. 장칼뱅 무슨 설? 구원 예정설 또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 이런 거 나와요. 야 세계사의 힘. 가사 역사. 날 찾니? 그럼요. 근세 철학 근세 신학이고 근세 철학은 여기 감각 쪽에는 무슨 론? 경험론. 경험론인데 경험론도 두 명이잖아. 벤담밀. 아 벤다민은 근대야. 아 근데 중간에 여기는 이제 르네상스 베이컨과 또 데카르트. 베이컨은 귀납법이죠, 정법? 귀납법. 참된 귀납법이죠. 무슨 방법이라고 그래 자기 얘기하고 꿀벌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귀납법 그냥 귀납법은 개미의 방법이고 그냥 연어법은 그 거미의 방법인데 자기는 이제 뭐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까지 한다. 그 꿀벌의 방법을 얘기했던 거. 베이컨 다음 누구 나오고 어떤 사람? 데카르트. 아니 이거는 이제 이쪽이고 데카르트는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 철학의 이론이 뭐야? 많은 생각. 나는 생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방법적 회의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철학의 제1원리를 이용한 건가? 아니죠. 그러면 안 돼. 바꿔서 말해도 좋아요. 참된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참된 진리가 철학의 제1원리잖아. 참된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적 회의를 사용한 거예요. 앞뒤를 바꿔서 나온다고. 그 철학의 제1원리를 사용하여 방법적 회의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나와. 틀린 거지. 방법적 회의가 먼저잖아. 방법적 회의가 수단이고 철학의 제1원리가 목적이라고. 맨날 이렇게 바꿔서 나오잖아. 베이컨 말고 또 누구 있어? 경험론자. 스피노자. 휴미지 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무슨 그 주의주의라고 하면 누구만 나와? 이 서양 가정에서 주의주의. 아리스토텔레스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주치주의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데카르트는 주치주의죠. 흉은 무슨 주의라고 해요? 흉. 감각주의. 주정주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도덕 판단 기준은 뭐야?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이성. 도덕 판단은 감정력이지. 그래요? 이성 역할이 있어 없어? 있긴 해요. 뭘 하는데? 정보 전달. 진입 판단, 추론 이런 거네. 여기도 네. 자 스토아파에서 욕구를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어떤 욕구를 인정하지? 가족의 인류에 든 자연스러운 감정. 그거는 로고스에 따르는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 그거는 자연 질서에 합치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부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감정들 그런 걸 부정하는 거지. 그걸 이제 똑같이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이라는 단어를 표현했고. 그래서 일부 하면 인정합니다. 근데 그 가족의 인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에도 초면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초면해야지 뭐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지. 뭐 부모가 막 되게 뭐라 한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그대로 원래 그렇구나. 뭐 이런. 그래서 거기에도 초면해야 된다. 아주 기억합니다. 베이컨은. 데카르트다 누구? 스피노자. 하다 말았는데. 에피쿠로스는 이성의 역할 인정하는 게 있어요? 예. 어떤 이성의 역할을 어떤 거 인정해? 약간 좀 덕에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 필요해요. 어떤 게 덕에 예의 도덕은 뭐야? 아파트에 고통을 줄여주는 게 도덕이야. 고통을 줄여 도덕을 실천해서 이성으로 이제 쾌락을 판단해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쾌락.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또 자기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 또 둘 다 아닌 둘 다 아닌 쾌락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만 추구해야 돼? 네, 첫 번째 거. 자연적인 필수적인 쾌락만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것도 자연적인 필수적인 쾌락조차 최소한으로만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잘 주의하시고 거기에 이제 이 쾌락을 판별해서 얘만 추구해야 고통이 줄어드는 말이야. 나머지 쾌락을 추구하면은 쾌락이 늘어나지만 고통이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서 이것만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랑 에피쿠로스 교집합으로 이거 나온다. 행복에 이르는데 이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이야. 이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하나 더 있잖아. 이성의 역할. 에피쿠로스.
신죽음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죠.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스토아파 그 감정 역할 인정하는 거, 여기 이성 역할 인정하는 거. 여기도 주정주의인데 이성 역할 인정한다. 정보 전달, 진입 판단 이런 거예요. 도덕 판단, 도덕 실천은 이 선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감정은 도덕 판단은 이성이 내리지만 어디지? 도덕 판단은 이성의 역할이지만 도덕 실천은 감정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둘 다 도덕 판단이 도덕 실천이 둘 다 감정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내는 식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많이 나와. 도덕 판단도 감정이 내리고 도덕 실천도 감정이 내리고. 여기도 플라톤이 조음 자체가 뭐에 조음 자체가 무슨 뜻이죠? 조음 자체라는 단어. 조음의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조음 자체다. 조음 자체는 조음과 조음 자체는 인식 방법은 같지만 존재 방법은 다르다고 나와요. 맞아요? 조음과 조음 자체는 인식 방법은 다르지만 존재 방식은 같다. 맞니? 아니. 달라. 존재 방식은 이데아에 하나는 이데아에 있고 하나는 현실 세계에 있어요. 인식 방법은 조음 자체는 선의 이데아잖아. 이데아는 이성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조음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거는 감각으로 인식해, 경험으로 인식해. 그래서 존재 방식도 다르고 인식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뭐 둘 다 다른 건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식으로 오답순위로 많이 내. 그러면 애들이 좀 어려워한다. 스피노자 이런 거 있고, 베이컨, 휴,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거 있었고. 스피노자는 여기는 그 감정 인정하는 거 있습니까? 스피노자 감정. 어떤 감정 인정해? 능동적 감정을 인정한다.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능동적 감정. 정념이라고 하면 그냥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야. 근데 내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감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이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은 좋은 거예요. 나를 흔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정념에 속박을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니? 러스는 근대 서양 윤리의 시작에 데카르트밖에 안 써져 있어요. 뭐라고? 왜 이거밖에 없어? 그 루터 다음이 데카르트 한 명이에요. 베이컨이 있는데? 있어요? 몇 페이지? 13쪽. 근데 우리 데카르트도 시험 보면 안 돼. 데카르트 시험 보면 아니라고? 이거 여기 있는 페이지 시험 보면 안 있어요. 13쪽은 범위 아니. 범위 아니. 아 그래? 네. 하지 마. 아이씨 너무 왜 이렇게 자세히 있냐? 필요 없고 다 치우고 있어. 데카르트만 그냥 철학이 이걸 있거나 얘기하세요. 근대 철학 누구 있어? 근대 일단 강락 계열에는 누구? 벤담가빌. 공리주의의 도덕은 뭐야? 공리의 원칙.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행동이 도덕인 거야.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도덕은 뭐야? 이성주의 칸트 관념으로 선이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거, 선의주의를 따르는 거. 여기의 행복이란 거야? 공리주의 행복은. 최다체. 아니 쾌락이야 쾌락. 도덕이 최다체의 행복. 여기의 행복은 그냥 국지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따르면 행복할 자극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행복과 도덕적인 행위자의 행복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맞아 그럼? 행위자의 행복과 도덕적인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는 내가 자기 희생해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사회의 최대 쾌락이 올라가면 도덕적인 거야. 여기는 선의지를 따르는 게 그냥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도덕 법칙이라서. 나의 행복을 저해하더라도 도덕적일 수 있게, 나의 행복을 저해하더라도 도덕적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둘 다 행복과 도덕이 양립 가능하니? 네. 양립은 가능했죠. 둘 다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런 거 있었고, 여기는 최다체인 나오고, 정언명은 정식 두 가지 알아야 돼. 정언명은 형식이랬죠. 형태. 정언명은 정식 두 가지 뭐니? 어떤 보편성. 보편성과 보편성 정지가 또 하나도 몰라요. 인격성 정지. 보편성 정식은 뭐니? 어떤 게 보편성 정식이야?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야 인간 인격성 정지.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여기서 돼. 자, 도덕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면 반드시 선 의지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선의지에서 비롯된 건 무조건 도덕적인 행동인가?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여기서 도덕 법칙에 하치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경향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선의지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동은 선의지에 합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덕 법칙에 합치할 수도 있고 도덕 법칙에 합치할 수도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의지에서 비롯된 건 반드시 도덕 법칙에 합치합니다. 얘는 무조건 도덕적인 거고. 얘는 동기론이었고 얘는 결과론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자, 벤다하고 미리인데 둘이 차이점은 뭐야? 질적 공리주의와 양적 공리주의. 자, 미라하고 에피쿠로스 공통점 뭐 있어? 미라하고 에피쿠로스. 질적인 쾌락을 중시했어요. 쾌락에 우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적 필수적 쾌락이 우월한 쾌락이야. 여기도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한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좋다고 본다, 우월하다고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고. 자, 공리주의랑 에피쿠로스 차이점은 뭐니? 얘는 사회적 쾌락주의고 얘는 개인적 쾌락주의다.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 그래서 여기는 내 개인의 도덕이라는 거는 개인의 쾌락을 올려주는 거야. 아니, 개인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의 도덕은 사회 전체 쾌락을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쾌락주의는 개인적 쾌락주의죠. 여기는 공리주의가 은둔적 산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기 사회적 쾌락인데 은둔하면 안 되죠. 사회 쾌락을 늘리도록 행해라고 하는. 얘는 은둔적 산이죠. 내 개인 쾌락만 고려하는 거예요. 된당 공리주의 이런 거 나왔고 현대 철학 나오니? 키르케고르, 주의까지. 오케이. 여기는 다시 없다. 2차 세계대전식이라 가지고 이성, 감각, 뭐 경험 이런 거 안 나와요. 실용주의나 실존주의나 요번에 나오네. 실용주의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피해를 안 입었다 그랬어. 그래서 이 영미 철학이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공리주의가 실용주의로 바뀝니다. 실용주의의 도덕은 뭐야? 어떤 게 선이야? 발전하는 게 발전하는 거. 어제보다 나아지면 어제 아무리 악했던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고 어제보다 나빠지면 90점 맞으면 어제 100점 맞은 사람이라도 못된 학생이고. 체코를 이겼으면 명장인데 나오게 져가지고 악장이 되죠. 악장이다. 뭐라 그러나? 졸장이 되죠. 졸장이 되버리죠. 눈물. 네, 실존주의는 유럽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이성에 대한 시대가 무너졌다 그랬죠. 누구 나오니 실존주의? 키르케고르 또 뭐였지?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맞아요. 아니다.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먼저 야스퍼스. 얘는 둘은 무슨 론적이라 그래? 무슨 실존주의? 유신론주의. 여기는 하이데거랑 사르트르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그러죠. 여기는 키르케고르의 실존 단계 무슨 단계? 심미적 단계,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에 이르러서야 참된 자아를 자각할 수 있고요. 야스퍼스 키워드가 뭐야? 한계상황. 퍼스가 이게 중지 이렇게 쪼르기 당하면서 퍼스 하는 거 생각하세요. 한계상황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하이데거. 약간 죽음 그런 죽음. 현존제. 하이 현존제. 현존제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사르트르는 뭐가 키워드? 불성실. 불성실.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고통스러움. 죽음에 이르는 경험 비슷한 거야? 키르케고르 키워드가 죽음에 이르는. 키르케고르하고 사르트르만 나와요. 그래? 이거 두 개 뭐야? 사르트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알아주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그거 얘기하고. 여기 아퀴나스의 자유의식 스피노자 안 나오니까 넘깁시다. 어깨도 중요성.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니?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어. 모든 것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 내용 봅니다. 이게 전체 짧게 요약을 한 거고. 실용주의는 안 하세요? 실용주의 이런 거 나왔다. 발전하는 것이 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용주의랑 실존주의 교집합 뭐예요? 뭐가 공통점인지 실용주의, 실존주의 교집합.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관리가 존재하지 않아. 여기 칸트 공리주의 공통점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 했거든요.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고 칸트는 도덕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죠. 실용주의는 쓸모가 있는 게 진리고 여기는 내 자신의 실존을 찾는 게 중요하고 진리는 없잖아. 이제 사회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없다.
소피스트, 윤리적 상대주의,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3명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 했다. 소크라테스 주지주의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무슨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와 덕의 관계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뭐가 같아? 지덕복. 지, 덕, 복이 다 똑같죠. 그래서 자발적인 악이 존재할 수 있니, 소크라테스? 자발적인 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발적인 악은 내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게 자발적인 악이야.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발적인 악이 있을 수 있어? 어느 경우에 있을 수 있니? 담배가 너무 좋지 않은 걸 알지만 그래도 한다.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자발적인 악이에요. 여기는 지혜롭다면 바로 도덕적이 되고 바로 행복한 거야. 자, 플라톤 입장에서 지혜는 덕의 종류입니다. 그지? 근데 이 덕은 종류가 뭐였어? 플라톤의 덕. 덕다영을. 덕다형은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의 덕은 종류가 뭐야? 아, 지용절정. 지용절정이잖아. 지용절이 함께 있는 게 정의랬죠. 정의가 곧 행복인 상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지성적 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지성적 덕 중에 뭐가 품성적 덕이랑 똑같은 거였지? 실천적 지혜가 똑같은 거다. 실천적 지혜가 곧 품성적 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품성적 지혜가 있고, 품성적 지혜가 있는 주제는 모두 실천적 지혜가 있는 거야. 실천적 지혜는 뭐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지? 중용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다. 중용을 인식할 수 있는 거. 그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참된 알물,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였잖아.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의 종류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자제력 없는 알미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자제력 없는 암하고 실천적 지혜를 구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다 도덕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품성적 덕을 가진다고 해서 덕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외부 조건들이 필요해요. 여기는 정의로운 존재는 모두 행복하거든요. 여기까지 좀 구별을 해서 플라톤은 정의로운 존재도 행복해요. 다 행복해. 정의로운 인간 개인은 불행할 수 없다라고 제시문장 나왔어요. 약간 소크라테스랑 비슷해. 여기 그렇지. 여기 내가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갖추었는데 외부 사건에 좀 흔들리는 존재면 안 되지. 외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외부 사건을 인정한다. 자, 주지주의, 무지의 자각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영혼의 돌봄이랑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영혼의 돌봄 누구예요? 영혼의 돌봄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 남들한테 진리가 뭐든지 계속 해묻는 걸 뭐라 그러죠? 문답법 혹은 삼파술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한테 계속 내가 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걸 영혼의 돌봄이라고 해요. 스스로 문답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무지의 지혜, 무지의 지 이런 거 얘기해. 모든 악행의 발생 원인은 무지 때문이고, 여기에 무지는 도덕적인 모름이다. 도덕적인 모자람, 무식함. 그래서 도덕적으로 네가 모른다는 걸 깨달아라. 그래야 참된 도덕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문답법, 삼파술, 영혼의 돌봄 이런 거 얘기했고 넘어갑니다. 플라톤 이데아. 본질 그 자체고, 모든 이데아의 근원 뭐예요? 모든 이데아의 근원 선의 이데아를 한다. 자, 동굴 비유 나올 거고, 이데아계는 현상계. 이데아계는 가, 지계,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현상계는 가, 시계, 눈을 통해,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그림자로 묘사가 됐고요. 아래쪽 죄수 비유고 제시문 나올 겁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 프린트 내준 거는 전부 다 제시문이 나와 있거든요. 너 집에 가서 이 제시문 꼭 다 한번 읽어봐라. 읽어봐야 된다. 제시문으로 이사상과 묻는 입장으로 나올 거다. 동굴 속은 현상이고 동굴 밖은 이데아계고요. 나중에 그 그 플라톤 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운됐죠. 그래서 태양을 뭘로 비유하는 거야? 신으로 비유하는 거죠. 모든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이데아의 근원이 선의 이데아니까 모든 세상 만물에 창조된 근원, 이게 신인 거죠. 동굴 안의 제수들은 현실 세계 사람들이다. 현실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동굴 안 제수들이야. 동굴을 벗어나 실제 사물을 본 사람들은 철학자고, 그리고 계급을 세계 뭘로 하는지 플라톤. 국가 상계구설. 자, 영혼의 부분이 어떤 게 있어?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이로 이성, 기계, 욕구고, 거기에 해당하는 계급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리고 거기 얘네들이 발휘해야 되는 덕은 지하, 용기,
절제가 있었다. 자,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맞아요. 얘네들이 시험 쳐도 되고 시험 쳐도 되는 거죠. 방위자는 절제를 가진 애들 중에 용기를 증명하는 애들이고, 통치자는 지혜, 용기를 가진 방위자 중에서 지혜를 증명하는 애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절제는 모든 계층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지혜는 얘네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덕이가 많기 때문에 얘가 내 마음대로 통치해도 되는 거야. 간섭한다는 표현은 안 돼. 간섭하는 거는 얘가 국방 경비를 서고 얘가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간섭하는 거야. 서로의 직책에 계급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건 얘가 할 일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통치자 방위자는 어떤 거 한다고 해? 경제 체제가 어때? 얘네들은 재산이 없고 다 아내 아내 자식까지 다 공유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한적 공유제가 실시되는 사회이다. 맞아요? 제한적 공유제가 실시되는 사회. 맞잖아. 제한적 공유제잖아. 얘네 공유제잖아. 근데 왜 제한적이야? 얘는 사유재산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진 계층이 존재한다도 옳은 선지다. 그 생산자는 사유재산이 있어요. 자, 이성,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각 부분의 덕에서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부분 사이에 반복하지 않는 덕, 요거 기억하세요. 요 표현이 한번 모의고사 문제 나왔다.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부분 사이에 반복하지 않는 덕이 절제다. 지배하는 거는 이성이고 지배받는 거는 기계랑 욕구니까 개기지 않는 덕이 좀 절제가. 정의는 조화를 이루는 거, 부정의는 조화가 깨진 불균형한 상태다. 이상적 상태, 정의를 실현하는 상태고, 말 마부 비유 나와요. 말을 잘 듣는 말이 기계, 말을 잘 안 듣는 말이 욕구. 이성의를 때려가지고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자 생산자는 정의로울 수 있나? 방위자 생산자가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얘는 있어. 얘 자기 역할을 잘하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성 기계 욕구가 조화로우면 되거든. 근데 방위자 같은 경우는 이성이 기계를 잘 다스리는 상태야.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가 조화로운데 특히나 기계가 잘 발휘된 게 용기고요. 여기도 이성 기계 욕구가 잘 조화를 이루는데 통치자 같은 경우는 이성이 잘 발휘된 게 지혜, 절제가 잘 발휘된 거. 그래서 각각 다 정의롭습니다.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게 정의로운 거야. 이제 그게 모든 계층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그 국가도 정의로운 거고. 넘어갑니다. 또 이상 국가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수호자입니다. 합쳐서 얘네는 사유재산이 없다 그랬죠. 수호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사유재산 금지와 가족 폐지 두 가지가 나오네. 아래쪽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다른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다가 누구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냐면 공자랑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 공자는 무슨 사상이야? 정명사상. 정명사상 얘기가 아니고 똑같아요.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군부시진 부부자자. 알아요. 그래서 계층 교환, 다른 직분의 일을 수행하면 국가가 파멸한다 얘기를 하고요. 철인 통치는 누가 다스리라고? 통치자가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면 철인입니다. 그래서 철인이 이데아를 인식해서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국가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주덕, 영혼, 정의, 이상국가, 정의로운 국가 이렇게 된다. 넘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가자. 여기는 현실주의죠. 아리스토텔레스. 준영아 아리스토텔레스 5페이지. 자, 이데아를 비판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현상계라고 해요. 현상계를 둘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음과 조음 자체는, 그러니까 조음 자체는 조음 안에 내재해 있다. 맞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조음 자체가 조음 안에 내재해 있습니까? 맞니, 준혁아? 맞아요. 오른손이다. 조음 자체는 이데아잖아. 선의 이데아는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데아계가 따로 없어요. 현실 세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데아계 현상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고요. 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면 현실 세계에서 실현돼야 되고 선의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조음 역시 조음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조음 자체나 조음 역시 조음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걸 제시문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걸 알아야 돼. 둘이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 뭐라고? 율. 덕다 영화죠. 덕에 따른 영화를 하고. 덕은 뭐예요? 덕은
덕은 뭐야? 덕다 영환인데 덕이 뭐냐고. 덕은 이성이 탁월한 상태. 덕은 이성이 탁월한 상태. 근데 덕의 종류가 뭐 있었다? 덕의 종류 아니 지성적 덕과 또 분성적 덕이 있다. 지성적 이 동양의 덕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 서양의 덕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후천적이야. 그 혹시나 아레테 뭐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어요. 탁월함이라고 번역됩니다. 이성이 탁월한 상태다. 이성이 탁월한 상태. 그럼 후천적인데 지성적 덕은 바이 뭘 통해서 획득되니? 후천적으로 하면 뭘 통해서 형성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근데 이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 준영아! 보고 들어라. 서 있어.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아카데미야? 국가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다. 국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뒤에 국가윤리에서 뭐라 그래? 국가는 최선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 자급자족의 공동체. 물질적으로든 그다음에 뭐 교육적으로든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국가다. 품성적 덕, 품성적 덕은 뭘 통해서 획득해? 뭘 통해서 획득되니? 후천적이라며? 교육. 실천을 통해서 획득됩니다.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서 획득되는 거죠. 여기는 교육 플러스 공동체 생활이고요. 여기는 실천 플러스 습관화를 통해 중요하고. 자, 지성적 종류의 덕, 지성적 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덕, 무슨 덕? 네? 지성적 덕 두 가지 종류 있었잖아.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와 품성적 지혜. 철학적 지혜, 철학적 지혜. 최상의 덕이 뭐야? 세상의 덕. 행복. 아니, 최상의 덕은 품성적 덕이지. 아니, 그러니까 최상의 덕은 철학적 지혜가 최상의 덕이야. 최상의 행복은 뭐야? 세상의 행복. 거기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그거는 그냥 행복이고 최상의 행복. 최상의 행복. 최상의 덕에 따르는 활동이 최상의 행복이죠. 최상의 덕이 뭐라고? 실천적 철학적 지혜다. 철학적 지혜는 신적 진리를 관조하는 지혜입니다. 관조. 관조. 그래, 아까 그래서 문제 봤어. 신적 진리를 관조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알아주시고. 너무 힘들어. 자, 아래쪽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나? 맞아요? 모든 존재를 목적으로 대해야 되나? 아니요. 그건 아니죠. 수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동물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동물의 목적이야. 자, 목적론식이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행위는 선을 추구합니다.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은 선이라는 거와 목적이라는 거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똑같이 거의. 그래서 궁극적 목적, 최고선, 최상의 선 다 같은 말로 쓰여요. 최고선은 행복이고, 의술의 목적은 치료, 치료의 목적은 건강, 건강의 목적은 행복. 그래서 행복은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자족성과 완전성을 지녀요. 행복은 덕다 영활이고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고의 덕에 따르는 활동, 어떤 거? 철학적 지혜가 필요하다. 넘어갑니다. 최고의 덕을 따라야 한다.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관조적 활동이다. 이게 나오는 거. 철학적 지혜다. 고개 들고 있어. 네. 고개 들어와 있어. 이거 정리 안 해준다. 자, 정론에서 덕이 두 가지 유형,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고, 지성적 덕은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품성적 덕은 뭘 통해서? 중용의 실천을 통해서, 습관화를 통해서나. 지성적 덕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고, 실천적 지혜의 정의가 뭐야? 뭐가 실천적 지혜입니까? 실천하는 거겠죠.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해요. 공동체 상황에서 적절한 게 중용이라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뭐 알맞은 뭐 이런 걸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를 가지면 반드시 품성적 덕을 가지게 되죠. 실천적 지혜는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 덕에는 두 가지 종류이고 지성적 덕, 품성적 덕이 있고 밑에 내려갑니다. 중용.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 중용이 있니? 예. 아니에요. 어떤 게 아니죠? 질투 같은. 질투나 절도 이런 거 있잖아.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용은 불변하는 건가? 아니에요. 가변적인 거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적절함이지, 적절함. 자, 실천적 지혜와 중용의 관계 밑에 봅니다. 저 별표 전화주 실천적 지혜와 중용의 관계.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파악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품성적 덕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할 수 있다. 지행합의를 반대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지덕과 바벨이 지혜가 비서는 같은 말이 됐죠. 거기 지혜가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는 실천을 담보하는 지혜야. 근데 어떤 지혜도 있다고? 어떤 지혜도 있다고? 철학적 지혜. 그 자제력 없는 알미라는 지혜도 있어. 자제력 없는 알은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혜라서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나약함이다. 의지의 나약함. 의지의 나약함이 그 자제력 없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덕윤리 갑니다. 이게 맥킨타이어 윤리고요. 뭐랑 대비되는 입장은 나오냐면 덕윤리는 행위 중심 윤리입니까? 행위 자 중심 윤리입니까? 행위 중심. 행위 자 중심 윤리다. 근대 철학이 근대 뭐 있어? 칸트랑 공리주의가 뭐 중심 윤리입니까? 행위 중심. 행위 중심 윤리고. 자, 칸트는 행위의 뭐가 도덕 기준이야? 행위의 의지. 동기. 행위의 동기가 도덕 판단 기준이고. 그래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는 거죠. 선의지잖아. 도덕 원칙이잖아. 공리주의는 행위의 뭐가 도덕 판단 기준이야? 결과죠.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따르면 그럼 계속 쾌락을 올려주면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거 행위를 기준으로 삼잖아.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행동을 규정하는 게 있다고 본다고. 근데 현대잖아. 현대. 맥킨타이어가 현대 덕윤리 학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를 이전에 세상이 좁으니까 다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공동체를 다 보니까 행위는 다 제각각이더라. 어디서는 도덕적이라고 어디는 비도덕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뭐에 주목한다? 행위 자다. 공동체마다 있는 도덕적이라고 지칭받는 행위자 유덕자라고 그래요. 유덕자가 하는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주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정의한다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이야기를 쓰는 존재죠.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이 도시의 시민이고 저 도시의 시민이고 얘기합니다. 에피쿠루스로 갑니다. 쾌락주의. 자,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면 무조건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쾌락을 추구하니까 고통이 더 올라가더라. 쾌락이 없어요. 이거 선지 이거 나온다죠.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쾌락이 증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아타락시아잖아. 아타락시아가 쾌락의 총량이 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쾌락을 증가하지 않아. 진정한 쾌락은 소극적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정한 쾌락을 추구했죠. 그걸 아타락시아라고 했고 밑에 평정심 나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평정심을 얻는 방법 쾌락 3가지 기억하시고요. 식도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음식, 수면 이런 거 의식주에 필요한 필수적인 욕구만 추구해야 되고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추구합니다. 구면력, 구명예, 권력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성의 역할은 욕구를 분별하고 그리고 신, 죽음,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 우정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정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이 맞아. 우정이 맞아요. 좋은 거라고 본다고. 은둔적 삶을 사는데 자기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소규모 공동체 생활을 하라 그러잖아. 우정은 꼭 필요한 거다. 고통을 줄여주는 걸로 봐요. 우정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이에요. 의식주 아니야. 의식주 아니야. 그만큼 필요하다는 시다는 거지. 그만큼. 삶의 방식, 공적인 삶 이런 거 막 그 명예 이런 거 추구하고 정치 활동하고 이거는 이상적이지 않지.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하는 거기도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하잖아. 공동체주의잖아. 공동체 생활을 꼭 하라고. 고대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 사회였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다 벗어 던지고 부귀영화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는 존나 커요 규모가. 제국 벗어나서 산속에 숨어 살면서 은둔적 삶, 정원학파라고 해요. 정원의 쾌락의 금욕의 쾌락 정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 삶의 방식에서 공적인 삶에서 벗어난 작은 공동체. 그래서 은둔적 삶이지만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고 했죠.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학자는 없어. 실존주의는 인간관계 추구해? 네? 실존주의에서 인간관계를 강조합니까? 맞아 틀려. 모르겠어요. 참여와 연대를 주장하잖아. 실존주의에서. 사르트르가 내 선택에 대해 책임지라 그러지. 사회활동 하라 그러지. 인게이지먼트 기억나니? 안가주망이라고. 맞아요. 그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립된 삶을 얘기하는 애들은 없어. 가장 실존주의가 가장 개인적인 사상인데도 주관적 선택, 책임 이런 걸 얘기하는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에피쿠루스도 작은 공동체 이런 걸 얘기한다. 은둔자상, 친구와 우정 이게 행복입니다.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하네.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집착, 다툼, 고통, 불안을 일으키고 친밀한 관계는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다. 플라톤의 정의는 뭐야? 플라톤의 정의는? 네. 플라톤의 정의. 지혜, 용기, 자유가
왜 주말에 이런 거 있어? 아. 지용 절정. 에피쿠로스의 정의가 뭐라고? 아타락시아 아니구나. 잠깐 정의. 에피쿠로스 정의. 마음에는 아니 그 아타락시아고. 그렇네. 아타락시아. 서로 해치지 않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 아하. 이게 이렇게 나와.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플라톤 비판하는데 정의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한다고 나와. 왜냐 에피쿠로스는 지혜, 용기, 절제를 조화가 이룬 걸 정의로 안 보거든. 고통을 줄여주는 거, 상호 해치지 않으려는 이득을 위한 협정을 정의라고 보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고. 와우. 넘어갑니다. 정의로운 삶 기억하시고. 스토아파 정념. 마음의 움직임, 충동 이런 거 비이성적이고 비자연적이라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래서 비이성적인 비자연적인 정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동심이다. 근데 인정하는 감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감정?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감정. 어떤 거예요? 가족의 인류애 같은 거.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애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은 인정합니다. 이상적 상태는 아파테이라고 비이성적 정념으로 벗어난 거죠.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상태다. 동요하지 않는 마음 상태, 아파테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밑에 아파테이가 이루는 방법은 로고스를 인식하는 거다.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이죠. 그게 이성에 따르는 삶, 자연에 따르는 삶,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 덕에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운명론적이었죠. 에피쿠로스는 무슨 론적? 우연론적. 거기는 운명이 없어. 그래서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잖아. 운명을 부정하는 거고, 여기는 운명이 순응하라고 하잖아.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사물 중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제거하지 않도록 창조력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얘기하고. 에피토테스. 진하게 한 거. 사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의욕을 내고 갈망하고 집중하는 것 같은 의지와 활동을 우리들 할 수 있다. 그렇지. 외부 사물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외부 사물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아래쪽 자연법에 따르는 삶, 이게 이성이죠. 로고스.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교 9페이지. 합쳐서 헤브라이즘계 종교라고 그래요. 헤브라이가 유대인이라서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일신, 창조신, 메시아, 최후의 심판, 율법주의, 선민선상 이런 거 얘기합니다. 유대교. 근데 유대교는 민족 종교야, 보편 종교야. 민족 종교야. 유대인만 믿습니다. 그걸 보편 종교한 게 그리스도교라고. 뭘 강조했냐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이다. 아래쪽 그리스도교 초기 발전,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을 얘기하네요.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 얘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실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온다. 너는 스피노자 안 나오니까 어디만 나오니? 실체라는 단어로. 여기만 나와. 실체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체라는 단어를 어떤 표현으로 썼어요? 인격적. 아니 뭐 신이 실체가 아니잖아. 신이 실체가 아니에요. 악이 실체가 아니라고 표현할 때 나오죠. 신은 실체겠지. 근데 실체가 아닌 걸로만 실체라는 용어를 써. 다른 게 실체겠죠. 그럼 악은 실체가 아니라 뭐의 결을 선의 결을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래서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전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이성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조명설, 이성만으로 영원한 진리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의 조명이 비춰야 된다. 이런 용어네. 계시예요. 계시. 이거 신을 인식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계시를 통해서만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성도 인식은 할 수 있어. 온전히 인식이 안 돼요.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고. 아래쪽 플라톤 사상을 수용한다. 천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 이성을 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넘어갑니다. 사랑의 윤리 최고선은 사랑이죠. 아니 최고선은 신이구나.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죽어서 맞습니다. 죽어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질서 있는 사랑, 바른 사랑, 질서 잡힌 사랑을 얘기하고, 향유할 것은 향유하고, 사랑할 것은 사용할 것은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덕론에서 종교적 덕, 믿음, 소망, 사랑, 사주덕까지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최고의 덕은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아래쪽 원죄론, 원죄론과 구원론까지 얘기합니다. 원죄론은 기독교에만 있다. 원래 유대교에는 원죄가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모두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핍박 받으니까 누가 구원자가 와야 돼.
근데 로마 애들 피법 받지 않잖아. 근데 로마 애들도 지옥불에 나중에 떨어져야 되거든. 지옥불에 떨어지려면 로마 애들도 죄를 지어야 돼. 그래서 타고난 죄가 있어야 돼서 부족부에서 원죄설이 처음 나왔대요. 그걸 이제 확립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야. 원죄설 얘기하고 자유의지, 그러니까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죠. 누가 만든 거야 그럼? 인간이 만든 거야. 뭘 통해서 만들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만든 거다. 자유의지를 스피노자 안 나오네. 스피노자 자유를 부정했고 칸트는 자유를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죠. 칸트가 아 의지구나. 선의지잖아. 자유의지가 자유라는 게 도덕이야. 칸트 입장에서 그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이 도덕 법칙이었죠. 자유는 되게 좋은 개념이고 자유의지를 여기서는 있다 없다. 자유의지가 있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있어.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죠. 인간의 원죄를 만들어낸 존재로 보잖아. 자유의지는 부여했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신과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악에 대한 관점 선의 결여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얘기했고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자, 아퀴나스 입장에서 그 신앙과 이성이 동등한 입장인가? 신을 통해 이성을 통해 증명하잖아. 네? 신앙과 철학이요? 신앙과 철학이 신앙에는 위죠. 위다 위. 신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학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제가 아퀴나스 나와요. 아퀴나스 나오네. 프리테 있네. 상호 보완적 관계라네요.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근데 이제 보조적 관계죠. 보조적 관계. 보완하는 관계라고. 자,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는 수명이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덕에 의해 실현되고 예비적 단계, 종교적 덕 여러 걸 얘기하고 내세 둘 다 공통적으로 내세에서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우구스티누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자, 아퀴나스의 법 위계 무슨 법? 신법. 제일 위에 영어법. 영어법 중에 1분대 무슨 법? 신법. 신법은 뭘 통해서 드러나는 법?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법. 자연법은 이제 살면서 알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실정법이 인간을 만든 법이죠. 자, 신법, 자연법이 다 영어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어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불변하고 영원한 법입니다. 근데 실정법은 가변적이고 바꿀 수 있는 법이고 없앨 수 있는 법. 얘네가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속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정법이면 자연법, 신법, 영어법을 어긋나는 경우에는 얘네를 고치는 거지. 실정법. 그러면 자연법 제1원리 뭐예요? 자연법 제1원리. 선의 악피. 선행 앞이. 어떤 게 선이 됐어요? 좋죠.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게 선이다. 자연적 성향 1, 2, 3 뭐? 종족 번식.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종교 모시기. 진리 탐구다. 진리 신에 대한 탐구와 공동체 생활. 그렇구나. 그런 거. 자연적 성향 1 봅니다. 자연적 성향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성향이 있고 모든 신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까지 다. 그다음에 종족을 보존하는 성향은 동물들. 그다음에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신에 대한 탐구와 공동체 생활. 이거는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성향입니다. 마지막 실정법, 자연법에 기초해야 되고 만약에 위반하면은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안티고네랑 오이디푸스는 뭐야? 자연법. 뭘까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걸까? 밑에 내려가서 프로테스탄트. 천주교는 신부와 나를 통해서 이게 천주교가 불교고 가톨릭이고 신교는 기독교고 바로 신과 만날 수 있죠. 성서만 통하면 돼요. 이게 어디야? 12페이지. 어디 따라오고? 12페이지. 어디야? 12페이지 아닌가? 11페이지 없네 이거. 왜 없지? 제가 그냥 한 페이지 없었어요. 12페이지였어요. 이거 인쇄해 줘. 아니 넘어가서. 네, 넘어가 주겠습니다. 야, 칼뱅은 구원 예정설, 직업 설명설 생각하고 루터는 성서주의랑 만인사대주의 기억하고 넘어가고. 서양윤리, 합리론, 연역법,
그다음에 경험론 기납법 안 하겠습니다. 기납법 모으는 거, 외역법 안에서 풀어내는 거. 데카르트 사상 감각적 경험을 비판하고 방법적 행위는 수단이다. 뭐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었어? 철학의 제일원리. 철학의 제일원리가 뭔데?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이걸 네가 너도 얘기해. 아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넘어갑니다.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 다음 페이지. 칸트 윤리 사상. 칸트 윤리 사상.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로 다 비판하고요. 도덕 법칙에 따르는 의무론이 되죠. 여기는 행복주의를 비판한다. 자,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은. 행복이 어. 수단이 돼서 안 돼. 그렇지. 다시 도덕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이 행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벤담 입장에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도덕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OX. O 나오고.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왜 공리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야 돼? 그게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해 주니까. 그래서 그 비판하면서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건 인간의 경향성이다. 동정심이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주관적 감정이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기반해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동기를 기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이다. 자, 그러면은 행위자는 실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맞니? 도덕 법칙을 행위하는 존재는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수립자이어야만 합니까? 그건 맞아요. 수립자이어야만 해. 도덕 법칙은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너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금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냥 너네를 잘 되라고 너네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셀문을 나만 안단 말이야. 그래서 도덕 법칙은 내가 세우는 거야. 남은 이제 그걸 도덕 법칙인지 아닌지 합치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자의 주체성, 주관성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행위자만 알 수 있다 보니까 비판을 받기도 하고.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정언명령 정식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 아까 했잖아. 정언명령 정식 두 가지. 보편성 정식과 인격성 정식 두 가지 외우시고. 가언명령, 정언명령. 가언명령은 조건적으로 뭐 이런 거 나오면 제한적으로 뭐뭐를 위하여 뭐 이런 거. 근데 무조건 명령은 그냥 하라였죠. 조건이 안 붙었습니다. 정언명령이고요. 두 가지 요거 있거든요. 인격성 정식을 따르는 준칙이라면,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는 준칙이라면 항상 보편화할 수 있습니까? 예, 맞다. 그러니까 인격성 정식을 만족하는 준칙이면 그냥 무조건 도덕 법칙이야. 혹은 보편성 정식을 만족하는 준칙이라면 무조건 도덕 법칙이야. 그럼 나머지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만족합니다. 보편주의 원칙, 내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해. 인격주의 정식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행위해. 넘어갑니다. 선의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죠. 인식할 수 있고 따르려는 의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고. 동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지에서 기반하는 것만 도덕적이고, 인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죠.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의지를 실천하는 것. 밑에 의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선의지에서 비롯된 거다.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질 수 없는 필연성. 그러니까 자연 법칙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 법칙. 근데 인간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지를 따를 수도 있고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량문의 영지의 기호와 형부의 기호야. 선의지가 영지의 기호고 경향성이 형부의 기호니까. 그래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야, 인간은. 형부의 기호도 그러면 좋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형부의 기호는 무조건 나빠. 여기서 무조건 나빠. 그래서 선의지를 따르는 것만 선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명령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느껴요. 그 필연성이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의무 여기 나와있는 의무가 필요하고,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필요하고, 선의지와 경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겠죠. 신은 선의지밖에 없다, 경향성이 없다, 육체가 없어서.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선의지가 없습니다. 이성은 좋은 거야. 칸트한테 이성이랑 자유는 되게 긍정적인 멘트로 쓰여요. 의지도 긍정적인 멘트로 쓰이고. 그래서 의무의식은 경향성에 따라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마땅히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 마음이라고 할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도덕과 행복의 관계는 양립 가능하다. 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립 가능하다는
공리주의랑 공통점으로 나왔죠. 넘어가자. 시간이 없다. 벤담. 팬담이 미를 벤담. 아 로스. 그 로스예요? 로스. 아니야. 그 롤스랑 다릅니다. 로스다 얘는. 홉스, 루크, 루소. 로스라는 사람은 뭐 현대 영국 학자예요. 절대적인 이 칸트는 뭐가 문제냐면 도덕권 치고 내가 수립하는 거고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뭘 따르려고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의무를 따르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영국 사람이라서 영국이 겨울이잖아. 좀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계량한 거예요. 의무끼리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우선되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파악해? 직관적으로. 그래서 직관적 의무, 조건부 의무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7가지 정도 있는데 유보된다는 표현을 좀 기억해라. 의무끼리 상충할 때 우리 원래는 의무끼리 상충하기 전에는 모든 건 우리를 제약하는 절대적 의무예요. 그지? 무조건적 의무야. 근데 의무끼리 상충하는 한에서 더 중요한 의무가 직관적으로 파악되거든요. 덜 중요한 의무는 미뤄질 수 있어. 유보된다고 표현해요. 미뤄진다. 그래서 더 강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적 의무가 존재하는 건 공리주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벤담으로 나오겠죠. 넘어가자. 미래 공리주의 벤담이 안 나와? 벤담이 안 나오는 게 맞아? 벤담 뒤에 있네. 17페이지. 17페이지 봅니다. 결과론과 공리주의 17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하.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칸트가 동기주의였고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였죠. 동기 종류에 상관없이 결과가 옳은 거고 대표사상 공리주의 최대에서 최대 행복 이런 걸 얘기합니다. 벤담 7가지 쾌락 계산법 기억해라.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니? 벤담은 없다고 하죠. 벤담은 없어. 정신적 쾌락이 측정 가능해 그럼? 가능하죠. 가능해. 정신적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이나 똑같은 쾌락이에요? 네. 똑같은 쾌락이야. 밀은 두 개 다르다고 그러죠.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 자, 밀은 어떻게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밀이요? 밀.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 우월한 쾌락, 더 우월한 쾌락을 어떻게 구분해? 질 높은 쾌락, 질 낮은 쾌락 어떻게 구분해요? 직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해봤을 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더 많이 선택할 거라고 당연히 더 많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는 거랑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거랑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밀은 병신. 그래서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하죠. 얘는 배가 부르니까 이제 도서관에 책 공부하러 가겠지. 배가 고픈 애들은 떡볶이 먹으러 가겠죠. 자, 벤담 기본 입장입니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 제시문 외우세요. 뭐가 제시문 나온다고 벤담 제시문 나온다고. 벤담 제심은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오! 있다. 발 밑에 있다. 그게 벤담이에요? 벤담이라고. 몰랐어요. 밀은 뭐 제시문 나와? 밀. 배부른 그거 돼지보다는 나오지. 그거 나온대.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나오네 이제 쾌락, 자유읽기, 벤담.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쾌락과 고통만이 우리 행위를 결정한다. 자, 공리의 원리 최다체행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 차원을 확대했다는 게 중요하다. 네. 예전에 그 에피쿠루스는 개인적 쾌락주의였으니까. 양적 공리주의 한계점, 양적인 차이만 있다 보니까 배부른 돼지의 철학이라는 척박한 철학이다 비판을 받기도 하면서 18페이지. 들어가기. 자,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돼. 낮은 쾌락과 높은 쾌락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가치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안립할 수 있다. 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양에 상관없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도 가치가 있는 거야. 공리의 원리를 인정해? 미리 공리의 원리를 인정하니? 예. 인정해. 질적으로 높고 낮고가 있지만 질적으로 똑같을 때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양적으로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벤담과 밀의 공통점으로 나온다. 자, 이게 세 번째 줄 있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은 경험이다. 경험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거야. 한계점, 쾌락주의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엘리트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알았죠? 희생 입장도 봅니다. 희생, 심화절 읽기인데 다른 사람의 선을 희생해서라면 자신의 최대 성까지로 희생할 수 있는 이 힘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 더 큰 쾌락을 위해 내 개인의 쾌락을 조금 희생하는 거 도덕적인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도덕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어디 적용한다? 행위공리주의가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거고, 규칙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한다? 규칙에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규칙을 따르면 도덕적인 거, 규칙을 안 따르면 비도덕적인 걸로 보는 거지.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비판했니? 규칙공리주의가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했잖아. 뭐라고 비판합니까? 우리 도덕적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개별 사례만 따지다 보니까 정의로운 살인이 있을 수 있잖아. 엄청 독재자 죽이는 건 정의로운 살인이지. 근데 살인은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도덕적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 모든 행위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다 하나하나 쾌락 공동이 아니라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규칙 만들고 퉁치자. 그게 간단하니까. 도덕적 상식에 합치하니까. 자, 개별 행위의 공리를, 문제점이 죠.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기 어렵다.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를 하니까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만 행동하면 되니까 효율적이죠. 경제적이고, 그리고 도덕적 상식과 합치하겠지. 근데 문제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독재자가 너무 막 뭐 인권 탄압 이런 거 하면 독재자 죽여요. 규칙이 충돌할 때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싱어의 선호공리주의 참고로 알아두세요. 곧 쾌락과 운동은 모두가 똑같이 느끼지. 근데 뭐는 다르게 느껴요? 선호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에게 쾌락을 주는 건 똑같은데 제티에게 쾌락을 주는 거는 추루가 아니라 메가커피죠. 근데 고양이한테 쾌락을 주는 건 메가커피가 아니라 추루란 말이야. 그래서 그 종이 선호하는 이익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익관심을 고려하라고. 단순히 쾌락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 종의 이익관심과 선호를 고려하는 게 공리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선호는, 인간의 선호는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 쾌락이고. 그러면 뭘 추구해야 돼? 메가커피는 좀 덜 마시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야. 선호를 통해 설명하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은 달라. 서로의 이익 관심은 다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게 다르고 얘한테 이익을 주는 게 다르고 고양이한테 이익을 주는 게 다르거든.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동등하게 대우하진 않아요. 그거랑 구분합니다.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다. 이게 어떤 건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세계를 위한 타주의 운동 이런 거 얘기한다. 넘어갑니다. 다 결과론이고요. 동기나 행위에 상관없이 그 행위를 옳다고 보고 쾌락주의, 최대다 최대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구나. 넘어갑니다. 19페이지. 실존주의. 우리 다 왔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넘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거고, 실존주의 등장 배경은 불안과 절망 이런 거. 그래서 뭐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다른 말로 뭐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자, 야스퍼스 한계상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다음에 하이데거의 죽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사르트르 불성주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다음에 하이데거,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불안, 전부 입장 공통으로 불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구분하십시오. 자, 불안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 늘 불안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근데 불안은 긍정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실존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고, 그걸 이제 내가 불안을 느끼는데 계속 선택을 미뤄.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안 해. 종교 활동을 안 하면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건 안 좋은 거야. 빨리 결단을 해서 신을 믿어야 돼.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게 되고, 선택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뭐 하면 돼? 종교 활동을 하면 돼요. 아래쪽. 심리적 실존, 쾌락에 탐닉하는 거, 윤리적 실존, 도덕 법칙을 지키는 거, 종교적 실존, 신을 믿는 거. 그래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용어를 씁니까? 뭐 앞에선? 신 앞에선 반독자라는 용어로 쓰이죠. 실존을 회복한 상태다. 주체적 상황만이 답을 주시고 넘어가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고, 우리는 내동댕이 처진 존재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부모가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난 거지. 실존은 그래서 본질에 앞서는 거야. 우리는 규정되어지지 않았어. 사물들은 본질이 앞서죠. 먼저 본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모양이 정해지는 건데, 우리는 일단 태어나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요. 자, 자유와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유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 그러죠. 밑에 불성실,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거. 그래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선택을 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주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다고 이제 참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고립된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개인 내 선택의 주체는 나고 책임도 내가 지지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는 거랬어. 참여하라고 선택하는 거죠. 참여하라고. 실용주의 등장 배경입니다. 유용성 강조하는 거. 여기도 산업사회로 그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에 빠지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왜 대공황을 극복했냐면 유럽 무기의 잉여 자산 그 무기를 너무 많이 내고 하니까 남아가지고 그치. 진짜 폭망했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그치. 다시 살린 거죠. 옆 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거는 공업화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군수공장 역할을 하면 경제가 막 뛰어요.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거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때문에 되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딱 이제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철학도 어떻게 된 거야? 발전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가 나오는 거야. 넘어간다. 실용주의 경륜 퍼스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실용주의의 막 실버 할아버지 정도 얘기합니다. 실버가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선인 거고 제임스는 뭐가 나오면 황금가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뭐 소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진리는 도움을 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변적인 거고. 뒤에 실용주의 발전하는 것이 선이다 얘기했던 거. 그래서 교육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넘어갑니다. 실용주의의 의의 다양한 갈등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류의 선택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넘어가고 생략! 배려윤리가 나와? 책임윤리? 예. 봅니다. 책임윤리 등장 배경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 예전에는 희망의 발견술이라고 해요. 희망의 발견술.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결과만 생각하고 계속 막 이렇게 무한 막 이렇게 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환경을 개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환경 파괴 및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뭘로 바꾸라 그래요?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고 개발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개발을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그런 삶을 살아. 자연 환경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해요. 희망의 발견술에서 공포의 발견술로 바꿔야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책임의 범위가 현 세대 인간끼리만 책임을 졌다. 내 책임의 범위는 그래서 책임윤리야. 책임의 범위는 서로 현 세대 인간만 지면 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이자 책임의 대상이야. 근데 이제는 뭐까지 고려하라고? 자연환경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인류까지 책임의 대상으로 책임을 확대해요. 책임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하는 내가 도덕원칙을 따라야 하는 근거는 뭐야? 선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면 도덕원칙을 인식할 수 있으면 도덕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요나스의 책임의 기준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자연환경을 이렇게 크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큰 책임을 가져요. 내 이 큰 힘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큰 책임.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 오른손지다. 자, 요나스 봅니다. 현 세대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윤리가 필요하고 당위라 그래요. 모든 존재는 존속해야 돼. 생명 존속 책임이 있어. 이거 도덕적 명령입니다. 생태학적 정업 명령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존속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그러니까 공포의 발견술,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철학을 개발하라는 거죠. 이전처럼 책임을 져야 되고 윤리의 성차가 있는가? 자,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나오나? 페미니즘과 배려윤리 차이점이 뭐라고? 페미니즘과 배려윤리 차이점.
페미니즘은 남녀 차이가 없다고 봐요. 동등하다고 봅니다. 배려 윤리는 남녀 차이가 있다고 보지. 이 남성의 윤리는 무슨 윤리? 전통적. 남성의 윤리는 정의 윤리, 여성의 윤리는 배려 윤리. 둘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상하 우열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 대등한 관계고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근데 다른 거야. 보편성을 좀 더 중시한다. 어느 윤리? 정의 윤리, 남성 윤리, 보편성, 뭐 정의, 뭐 그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 원칙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개별성, 특수성, 상호성을 강조하는 게 배려 윤리다. 여성의 윤리. 넘어가자. 나딩스 이런 거 얘기했고, 인간관계를 중시했다. 배려의 상호성 이런 거 중시합니다. 국가론에서 유교, 도교 안 합니다.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얘기하니? 아리스토텔레스 국가 무슨 론?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무슨 론이라고 해?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 본성론이죠. 본성. 공동체주의 맞는데 본성론이라고 해. 우리가 왜 국가에 충성해야 되죠? 반맥해주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혜택론이라고 따로 있어요. 반맥이니까. 없네, 안 나오네. 소크라테스가 혜택론입니다. 자, 사회 그 뭐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오냐면 사회계약론이랑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온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 상호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만들기 전 상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연 상태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상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인간이 등장하는 순간 바로 공동체가 만들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자연상 그 홉스, 로크, 루소 세 명이 나오는데 홉스, 로크, 루소 중에 얘는 성학설, 얘는 성무성학설, 얘는 성선설이었다. 그래서 홉스의 자연 상태는 무슨 상태? 홉스의 자연 상태는 무슨 상태? 성학설이니까 만만투. 로크의 자연 상태는 성무서설. 이니까 비교적 불완전한 상태고 불완전한 평화 상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고 불완전한 평화 상태.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입니다. 자연 상태. 근데 어쨌든 그 자연 상황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 개인의 자유, 생명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야. 자연권이 잘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권 보존을 위해서 사회계획을 맺는 겁니다. 둘이 구분해서 알아보라. 만만투 뭐 이런 거 나오고 원형 복지 이런 거 나오고. 마르크스는 국가가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마르크스 국가는 나쁜 거. 나쁜 거야. 지배계급 피지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뭐가 없어지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재산 없고 국가 없고 계급이 없어요. 생산수단 남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는데 어떻게 돼? 공유돼요. 생산수단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한다고 해서 공산주의야. 오, 자유주의 이거 맞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있어. 자유주의는 무슨 자유라 그래? 여기 시험 보면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 말자. 끝났니? 시험 보면. 그 뒤에 자본주의긴 한데. 자본주의 뭐였지? 처음에 근대적 자본주의 뭐? 에덤 스미스. 무슨 론? 자유방임주의, 자본론 썼다. 그다음에 그 수정 자본주의는 뭐가 계기다? 이제 독점 자본주의로 인한 개공황. 그 학자 케인스. 게인즈. 그다음에 보면 신자유주의는 계기가 뭐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오일 쇼크. 오일 쇼크 때문에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 학자는 하이에크,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